안녕하십니까? 네, 힘 좀 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을 내야 됩니다. 예, 이래경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프로젝트 오늘이 5차인데요. 그동안에 격주로 꾸준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김현장이 주인인 세상, 검찰이 주인인 세상, 정치인이 주인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조병갑 같은 그 탐관 오리가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또 다른 의미의 지배 집단,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권력들이 민의 권리와 민의 주권과 민의 말하자면 그 생존권 이런 걸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경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프로젝트 5차부터 지금부터 5차례에 걸쳐가지고 정치혁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혁신을 주제로 이 5번의 그 희망세상 프로젝트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촛불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이래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황치현 박사께서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셨고 헌법학 박사이신 황치현 박사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그 앞에 여는 말씀으로 1초 조항원 선생님, 흥사단 운동을 오래 하셨고 동학실천 시민행동운동이랄지 평화 그 민족 통일 오타기 등등의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조언을 주셨던 조항원 선생님이 여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회 이래경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고양시에서 오면서 안국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랬는데 한 6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제 집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도 나고 그러나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 개인 말씀이고 제가 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혁명 그리고 수치스러운 국치와 관련한 거예요. 4대 가짜 혁명과 3대 국치.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동학혁명도 가짜 혁명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3.1혁명, 4.19혁명, 촛불혁명 다 가짜다. 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제1국치일 그 9월 23일 맞습니까? 9월 13일인가요? 제도 8월 29일. 제도 별별 없는 사람인데 8월 29일이 제1의 국치일입니다. 저는 제2의 국치일은 8월 15일이라고 봐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없었다. 반광복이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3국치일이 있어요. 그 찾아봤더니 5월 10일이에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윤석열과 같은 이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라고 봐요. 제 개인 생각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는데 제 손자보다도 못해. 사고방식에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3국치를 5월 10일 윤석열이 시작했던 때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7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면 결론으로 진짜 민중혁명이 이제 돼야 되겠다. 말하자면 민중혁명이 돼. 그러니까 민중이 성공하는 혁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혁명이라는 게 실패한 혁명이나 가짜 혁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런 입장의 계기가 오늘 온에서 우리 이내경 선생님이 쭉 하신 내용과 그동안에 제가 이내경 선생님 책 2권을 다 며칠 사이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이런 강의가 됐으면 해서 여는 말씀으로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내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님께서 촛불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금방 말씀해 주신 우리 조항원 우리 선배님 며칠 전에 부인을 상처하셨어요. 지금 마음을 추스리기도 그런 적인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강윤 선생님이라고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저를 만나겠다고 여러 번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 나오신 우리 김광현 선생님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신가요? 청주에서 오늘 우리 2번째 자리해 주시는데, 이렇게 멀리 플로리다 청주에서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저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일이 있었죠. 이것이 어쩌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며칠 전에 주역 공부를 하고 주역의 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봤더니 박이라는 껍질을 벗긴다. 박괴가 나왔는데 그 총평이 군자가 길이 막혀 갈 길이 없어 광야에 혼자 서 있다 라고 그 괴가 나오는데 아마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 항상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죠. 그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대인이 갈 길은 2가지인데, 하나는 군자의 길, 대인의 길, 또 하나는 소인의 길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라는 그런 암시도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을 위해서 며칠 전에 캐톨릭 사제단의 한 분이 이재명한테 기도문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할까 합니다. 소년공이었던 한 사람에게 당신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이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단한 생애만큼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번듯한 학연, 지연, 정치의 인맥도 없이 늘 변방에서 외롭게 싸워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이들처럼 그렇게 고독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그의 곁에 동행하며 그이가 나라를 걱정하듯이 우리가 그이를 염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이 도우소서. 당신께 자비가 있고 당신께 정의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들 우선 민주주의 하면 생각하는 원형이 있죠.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렇죠? 서구의 민주주의는 그래요. 서구 역사에서 서구 역사의 민주주의 뿌리는 그리스다. 아마 그렇게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민주주의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에는 추천이 있었고 집행관이나 장군 같은 경우는 선출이 있었고 그 실력자가 혹시나 공동체 해가 되면 도평 추방이 있었고 그 그리스에 현안이 있으면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마지막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0.73% 박빙의 승리를 한 용선열이가 보이는 오늘의 민주주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름만 민주주의죠. 그렇죠? 이거는 파쇼고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어졌죠. 그래서 제도 정치에서 이제 더 기대할 게 있을까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구국의 투쟁에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하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당, 선거, 선거법, 절차. 그렇죠? 어떤 규정된 세틱한 규정된 어떤 룰과 선거와 정당 절차가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가장자와 통치자와 비통치자 간에 치열한 뭐라고 그럴까요? 투쟁이라고 그러면 너무 심하고요. 간에 끊임없는 갈등의 조정 과정, 역사의 파노라마의 기록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 제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민주주의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황을 냉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두 번 쫓겨나 70년대, 80년대 두 번 쫓겨나고 저는 민청년 내일이 민청년 40주년 기념하는 날인데 민청년의 발기인이고 초대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민주주의라는 것만 쟁취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그야말로 가난한 고치와 같은 것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만 뽑으면 직선제를 쟁취해서 하면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고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 20살 청년 시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최장집도 썼지만 민주화의 민주주의 어떻게 됐죠? 정당? 대한민국에 정당이 있었나요? 그 40년 동안 아마 대한민국 정당의 이름이 100번쯤은 변했을 거예요. 강령과 정책이 없는 정당이라는 건 정당이라는 이름은 그냥
배지 달기 위한 장식품이었죠. 그러니까 명망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위에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는 그냥 허명, 이름에 의한. 그래서 인물 중심,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40년 우리 정치는 포퓰리즘 쪽 정치였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어떤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국제 사회의 조건, 지정학적 조건은 개인 제한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시장 만능의 시대가 시작됐었죠. 정착이 됐었죠. 그래서 발음도 안 되는 김영삼이가 세계화를 외치고 준비도 안 된 금융시장을 열고 시장이 모든 걸 먹여 살려준다고 믿으면서 한국 경제를 운영했죠. 그 결과 우리가 IMF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23년 오늘 우리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요. 미 패권 중심의 서구 중심의 수백 년의 지배체제가 이제 끝나가고 상호적 대자주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난 구한말 이후 100여 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이 열리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윤석열 같은 괴물이 이 땅에 등장했죠? 이 역사적 이 비극, 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촛불 이후의 진행 과정 뭐 쭉 썼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와 있죠. 어떻게 했길래 87년 이후 어떻게 했길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까? 이게 우리의 잘못일까? 외부 상황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던 가나안 땅, 목표, 곧지었던 민주주의는 없었어요. 민주주의는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절차와 과정의 문제였죠.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민주주의는 선거용인가? 4년 5번 하루 우리가 주권자로 행사하고 나면 4년 5년을 잊어버려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런가요? 아니면 민주주의는 기득권자가, 가진 자가, 통치자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인가?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위임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많은 성격들을 배워야됩니다. 대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를 참여 못하니까 국회의원을 뽑든 정치인을 뽑든 대리인을 뽑는다. 대리인은 정확히 말하면 심부름꾼이죠. 대통령까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 선거 말고 필요하다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 지금 뭐 전 세계도 일어나고 있지만 포퓰리즘적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숙이라는 과제를 갖게 돼요. 숙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해가는 숙의 과정. 더 나아가서 그리스처럼 광장에서 직접 정치할 수 없을까? 직접 민주주의.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고 스위스의 국제법 학자가 어느 칼럼에서 쓴 거를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획득한 소중한 역사적 성취물.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스스로 수록하는 것.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강국이 주변국에게 자신의 제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개별 국가는 각자 자신들의 역사적 현실적 조건과 상황에 맞춰 제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18세기에 도입한 서구식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고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혹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첨식 대의제와 광장식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었죠. 다시 얘기했지만 그리스는 광장에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이긴 했지만 노예계급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배제한 유산자 시민들만의 참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회를 일상적으로 움직인 것은 추첨에 의해서 형성된 500명 내지 600명이 평회라는 구성을 임기는 딱 1년.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스 시민이라면 항상 참여하게 되는 평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운영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장군이 필요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집정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거는 평의 사람들이 선출을 통해서 지명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강해지면 그 독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낌새를 보이면 광장에 모여서 도편 추방을 했어요. 그런 위험한 인물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5만에서 10만 정도의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였다. 라는 게 서구가 얘기하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원형입니다. 선거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닌데 일본의 학자가 글을 썼고 우리나라 일부 지식인도 저기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 서구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향은 동양의 성리학 때문이다. 맹자의 역성행론 이론이 16세기, 17세기의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유럽 지식인들한테 자극을 줬고 그 맹자의 역성혁명, 군수 민주를 얘기하는 자는 원래 순주입니다. 순자. 근데 맹자는 더 나가요. 하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뜻을 어기면 하늘도 뒤집어 엎어라. 이게 원래 맹자의 뜻이었죠. 이 역성혁명이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소위 상업주의가 들어와서 부르주아들이 형성이 되고 유산자들이 형성이 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구지배계급, 앙상레즘과 새롭게 나오는 부르주아와 유산자 계급과 일반 인민들 셋이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되죠. 그 갈등의 대립과 타협의 이론이 소위 사회개혁론입니다. 그 사회개혁론의 상징적인 세 인물이 있죠.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 사회 계약론이 밑바닥이 돼서 자유주의가 그때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서 개인적인 사상, 언론의 자유, 일상적 토론과 선거를 통한 참여의 길이 한쪽으로는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의 참여와 기회의 폭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이고, 또 한쪽에서는 산업화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급속하게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80%를 차지했던 인구 구성이 농민이 20% 10%로 떨어지고 인민들 대부분이 노동자 계급이 되는 그 상황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론도 들어오면서 위험이 발생하죠. 여기서 기득권자와 부르주아들이 야합을 해서 인민들의 직접적인 선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대신에 정당이라는 중간의 매체를 통해서 대의적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이 역사적 과정이라고 최근에 나오는 수많은 서적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뭡니까? 링컨이 인민에 의한 것이 사실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간접 방식으로 정당을 통해서 직업 정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서구식 민주주의는 정확히 과도적 엘리트 중심의 지배체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당한 사건의 성격이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팩트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 한 200~300년 서구 민주주의가 그나마 세계를 지배하면서 스스로 성격을 확장하고 또 발전해오고 개선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만 정치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정치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국도 정치적 위기를 갖고 있죠. 일본 자민당 독재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보세요. 완전히 삼류국가로 전락하는 게 보이잖아요.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어떻습니까? 노란 조끼 운동 끊임없이 파업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끌고 왔던 사회당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는 게 프랑스 아닙니까? 독일? 그야말로 합리성의 상징인 대명사인 독일, 거기에서 소위 나치당과 비견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제2의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독조약에서 제1당이에요. 거의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가 되고 후기산업사회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정확히 얘기하면 지식 경제사회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보수당과 진보당과 자유당으로 대부분의 그 시민들의 그룹을 흡수할 수 있었던 이 흡수력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21세기에 소위 그 현대 국가는 그 세계의 정당으로 흡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유동성을 가지게 돼요. 직업, 계층, 지역, 연령, 젠더, 출신, 선호, 어떤 신념 등등에 의해서 그 유동적 사회로 변해 가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 기존의
정치 질서로는 현실 세계 시민들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가 지나고 이제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가 되면서 금융이, 자본이, 산업 세력이 사회 전반적인 거를 장악하거나 뒤에서 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금융이, 경제 권력이 모든 것의 우위로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 여기서 그냥 끝나질 않아요. 이 자본력이, 금융이, 기득권 세력이 문화를, 대학을, 미디어를 장악해서 우리 정신세계까지 장악해 갑니다. 문화적 오염이 심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매체 뉴욕타임즈까지 진보를 거의 미패권, 기득권 세력의 그야말로 나팔수죠. 공영방송의 상징이라고 하는 BBC요? 천만에요. BBC는 서구 제국주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대의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거대한 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정치는 할 수 없죠. 그럼 이 대의제는 어떻게 할 거냐? 대의제는 대의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 연속성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그릇이 필요하고 물을 떠먹기 위한 물그릇이 필요하듯이 대의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뭐 비례성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선거제, 선거에서 위임된 민주주의 말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리스에서 얘기했던 추천 방식은 없을까?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 방식은 없을까? 아니면 뭐 보조적으로 시민들이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다양한 구상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한, 수기가 가능한 그런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하면 요새 블록체인 기술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장에서 하는 것만이 참여고,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수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참여와 수기의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열려지기 시작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전통적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헌법에 정한 규칙에 따라 주기적 선거에 의해 시민들이 선택한 복수의 정당, 정치 단체, 개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나중에 얘기했지만 당이라든지 해서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선거에서 교체가 가능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정당이 있어야 되고, 시민의 공론회장이 제한 없이 열려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열려지는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듯이 서양의 민주주의,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거대한 위기를 맞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완하든 그 자체로서는 이제 사라져가야 될 대상으로. 그건 저는 전통적 서구 정당 민주주의는 형식 논리적이고 절차적이고 전업적이고 위임적이고 장식적 이런 성격이라는 자기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의 몇 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우리도 보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일상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정치의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게임하는 게임의 룰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게임을 평가하는 과정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시각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전통적 시각이든 새로운 시각이든 유럽 중심, 서구 중심의 사고는 여전히 절차와 과정 속에 방점이 주어져 있죠.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방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은 정치는 정치 정약, 정은 정약. 거기서 정은 뭡니까? 위민이죠. 천명을 받아서 위민을 하는 게 정이다. 정치다.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천명을 수행하는 거, 위민을 백성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공명의 유학사상이나 동학사상이 그런 거죠. 천지합의한 천인상조, 왕도사상, 시천주가 보이는 존엄의 사상. 조선의 상균주의, 언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조선의 상균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당문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수미균등사상.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모두에 있어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사상. 그래서 민주주의가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 속에서 세계를 담아야 됩니다. 민본, 시민,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이건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 거죠. 민업, 민생,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고 먹고 사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도움이 안 되면 그놈의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즐기는 밀라, 삶의 본질적 내용, 실현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동양적 사상이죠. 정자 정약. 정치는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거다. 우리 그 고전의 얘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서양에서 최근에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터져요. 서유럽의 공업에서 첫 번째가 스페인의 포데모스 위켄, 포데모스 위켄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광장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있어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버넌스, 기존의 정치를 to be reviewed, to be redefined, to be redesigned.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등장해서 한때는 제2당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고 하는 서유럽의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구호는 링컨이 얘기하는 by the people. people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집단적인 추상적 용어잖아요. 아니다. 모든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구체적 개개인의 요구를 담아서 정치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by everyone, for everyone, through everyone라는 people이 everyone이라는 애매모호한 추상에서 구체적, 현실적, 실제적 내용을 담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된다라고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보듯이 whenever, wherever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참여하고 결정하자. 이게 160년이 넘어간 스위스의 경험입니다. 스위스는 1년에 4번 국민투표를 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을 문제 제기를 하면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국민투표의 아젠다로 설정이 돼요. 1년에 4번. 그거를 앞으로 20년, 향후 20년 동안의 날짜를 미리 다 박아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도 오늘은 국민투표하는 날. 직접적 참여가 확실하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미 스위스는 정착이 돼 있고 그 스위스가 현존하는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현재 서구 스스로가 자기를 비판하는 책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005년에 나온 포스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후, 콜린 크라우치라고 학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서구의 민주주의는 1970년, 1980년이 지나면서 극점을 지났다, 포물선을 지났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점점점 퇴화하고 쇠락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책이에요. 뭐 다양한 내용이 담아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했는데 문제는 그 팩트를 고백을 하면서도 콜린 클라우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다크몬이라고 국내도 번역돼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얼마나 뒤에서 금융 권력, 산업 권력, 자본에 의해서 놀아나는지를 고발한 책입니다. 특히 2010년 우리 뭐 나중에 한 목사님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황당하게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선거 자금에 대해서 법을 정했는데 시민사회가 고발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피의자가 돼서 결정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조직하고 목소리라고 때로는 그 자금도 조직하듯이 기업도 부자도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은 무제한으로 써도 좋다. 돈을 무제한으로 써도 좋다. 이게 미국 선거제도예요. 미국의 선거자금법입니다. 미국의 선거의 승자는 누가 돈을 많이 썼느냐로 결정된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는 자본의 노예인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민주주의. 이것도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리드만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신자유주의 그 이론을 만든, 그래서 금융우회 자본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그 뒤에 나온 부캐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법제화하고 법률을 만들고 헌법으로 만들어라.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히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자 하는 이 착태가 부클린의 이론이에요. 부캐넌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지 못하고 소위 그 칠레 아엔다를 쫓아내고 피노체트가 들어서자마자 시카고 보이라는 이름으로 칠레의 모든 제도를, 헌법을 자기 이론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해라. 학교도, 교도소도, 상환수소 시설도, 전기시설도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하라 라고 추진했던 게 칠레의 지난 30-40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번역한 민중의 이름으로 서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적이고 가진 자와 부르주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정당이 왜 탄생했는지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거 여기가 되시면 민중의 이름으로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고스란히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봄에 나온 책인데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저자 마틴 울프는 세계은행의 치프 에코노미스트에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현재 수석 해설자고 서구 경제계 혹은 경제평론가에는 전설적인 인물의 친구 살아있는데 이 양반이 지난 30년 동안 캐피탈리즘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고백을 하고 이대로 가면 서구는 몰락한다. 그래서 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데 이 양반의 문제의식은 잘못되어 있어요. 서구가 중국을 경쟁에서 이거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썼어요. 왜 꼭 중국을 굴복시켜야 되죠? 파트너로 함께 가면 되죠. 근데 서구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문제의식은 정확히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 분석과 접근은 옳았어요. 그래서 서구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중국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데모크라시가 인민이 지배하는 정치가 자본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서구 미국의 사회는 자본이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언젠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에 의해서 자본의 이름을 시장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본의 권력, 기득권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시장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정치 끝나서 사회 경제 얘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시장 만능주의는 리버럴 마켓 에코노미,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인데 여기서는 시장이 자연법이에요. 법입니다. 시장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모두는 시장에 복종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대처가 얘기해. There is no alternative than market and you. 세상에는 당신과 시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게 LM인데 우리가 IMF 이후에 IMF 요구도 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세계에서 미국 땅으로 LM이 이 시장 만능주의를 도입한 사회예요. 그게 IMF 30년 동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불안, 양극화, 불평등, 희망이 없는 사회로 변한 가장 큰 장본인이죠. LM이가. 거기에 대응된 개념이 우리한테 여태까지 소개된 게 CM입니다. Coordinated Market Economy. 조정 혹은 개입 시장 경제라고. 이거 케인즈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케인즈 역시 시장이 법칙이라고 대충 인정하지만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은 평상시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홍수가 나면 악마로 변하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가는 재앙이 되잖아요. 또 가물면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시장이 법칙인 건 맞는데 물이라고 생각하면 수리하기 필요하다. 물기를 만들어서 뚝을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수위를 조절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하자. 이게 케인즈예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독일에서는 오이켄이라는 친구가 질서 자유주의라는 거죠. 자유주의 좋은데 질서 안에서 자유를 지켜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CM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2-3년 전에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저는 시장이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톱, 망치, 칼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어야 된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수단이다. 유능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칼을 잘 다루는 우리가 달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은 법이 아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뜻에 따라서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소셜 마켓 에코노미라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북유럽의 역동적 복지국가 개념. 북유럽의 국가가 존재하는 건 인민의 집입니다. 인민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개념은 인민을 위해서 있다면 그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제 생각과 똑같잖아요. 시장경제는 선택된 도구지 시장경제가 원칙이고 법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물론 등소평 때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성격이 있지만 후진타오하고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되는데 중국 사회에 있어서의 목표는 중국의 역사적 중화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중화 역사주의. 그 목표는 원피, 소강을 거쳐서 대동의 사회, 현재 하는 말은 질 높은 풍요한 사회, 부유한 사회로 가는 것이 중국의 역사적 소명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장경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고 이것은 저희가 정치개혁 주제를 끝낸 다음에 그 내용으로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 개혁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윤석열, 제가 어제 그제 SNS에 윤석열이를 퇴출시켜야 되는 7가지 사유를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윤석열은 반드시 퇴출돼야 되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총선에 총선 대연합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총선 대연합이 아니고 구국의 개념에서 대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법치국가고 헌정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총선 대연합이 필요한데 오늘 국회에서 나온 결과가 엄청난 파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우리 내부에 상당한 지금 논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도 봤지만 의여의도 제도 정치라는 것은 아주 극악한 폐악스러운 수구와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보이는 출세적 기회주의자 이 정치판을 제대로 된 중도의 개혁과 진보의 미래와 보수의 현실이 어우러지는 합의가 가능한 토론이 가능한 절충이 가능한 그런 정치로 바꿔나가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술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수임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 연동 비례성의 강화. 어떤 경우로?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 아까 북유럽 얘기도 하고 독일도 있던 특히 또 독일의 3인당은 강령 중심의 정당입니다. 강령을 통해서 정당의 기본 방침과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강령이 고타 강령에서 3인당이 출범했고 마지막 강령이 함부르크 강령이었습니다. 슈레더에. 어쨌든 정책 정당으로 전환이 돼야 그나마 우리가 노르딕이나 독일처럼 정치를 할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 실현 이번에 큰 현안이었죠. 현재 말도 안 되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전당원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 희망이 있어요. 전 세계 정당들이 다 당원이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당만 역현상을 일으켜. 현재 민주당이요
기관당원이 세계 최대 정당입니다. 그게 우리가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일반적 흐름을 역류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던 것이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의 기관당원이 250만이 됐어요. 역사에 없는 현재 세계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재명을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죠. 선거자금의 공용화, 산업자금과 기득권 이해의 완벽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그 과정을 모르는데 왜 지구당을 폐지했죠? 민주주의는 현장입니다. 지역입니다. 풀뿌리입니다. 풀뿌리가 없고 현장이 없고 지역이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했잖아요. 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에게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들이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죠. 그리고 뭐 포퓰리즘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이제 저희가 2차, 3차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뭐 한 7, 8가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멈춰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세기에 뿌리를 내린 서구식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일반적 의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를 따라간들, 어디를 따라간들, 그건 이미 한물간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과제를 해서 민주당이 됐든 그야말로 개혁적인 혹은 진보적인 정당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중장기적 과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수기적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적 민주주의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 핵심에는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거법 개혁, 헌법 개혁, 지금 민주당하고 국진당하고 선거법 개혁이 되겠어요? 헌법이 개헌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개혁의 과정을 거치겠죠. 아니면 야합이 되겠죠. 지난번 준현동제 보세요. 야합의 과정 아니었습니까? 기존의 정치, 기존의 정당 가지고는 선거법 개혁이 되질 않아요. 헌법 개헌이 되질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지향적, 미래지향적 방식은 시민의회를 통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60년 경험이 쌓인 실수의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시키고 도입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과제이자 논의의 주제이죠. 남는 과제들, 아까 포데모스 얘기했고 오송 얘기했고 시리자 얘기했습니다. 남유럽에 주권자들이 인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때 다시 했죠. 포데모스 운동을 이론을 배경하고 주도했던 엘리시어스인가요? 본인이 결국 그 정치에서 물러났죠. 이태리 한때는 집권당도 했었고 주요 도시의 시장이 배출했던 오송이 지금은 싹을 없었어요. 아주 극우 정치 멜로니가 지금 수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태리도 실패했어요. 시리자 뭐 아직은 야당으로 있지만 결국 집권 당시 실패했죠. 그러면서 유럽의 새로운 시도들이 일단은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때는 뭐 와글와글인가요? 예, 그래서 뭐 보도
보도 듣도 못한 민주주의라고 뭐 이진숙 씨인가요? 와그레 에서 소개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선 서구 조류, 시장, 서구 철학의 한계입니다. 아까 시장의 힘도 얘기했지만 서구 철학의 중심이 뭐죠? 자유주의, 개인주의입니다. 반자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 능력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서구 철학이 갖고 있는 한 서구의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 동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포퓰리즘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권자, 시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시민은 이상적인 주권자지만 현실에서는 폭도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래서 우민적이고 즉흥적인 포퓰리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즉흥적이고 우민적인 거를 기존의 질서, 기존의 기득권은 룰 앤 디바이드 앤 룰, 섹트주의로 조장하고 분열시키죠. 내년 총선에 윤석열 국힘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콘크리트 바닥까지 내려갔죠. 저는 30% 지지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 여론의 한계니까. 그럼 나머지 70% 승리하면서 흔들 거 아니에요. 분열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을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득체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디바이드 섹트주의를 조작합니다. 이 포퓰리즘과 섹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은 수기적 과정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넘어서서 삼민적 내용, 민번, 민생, 밀랑의 내용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미래 정치의 새 지평이 열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 지역 단위, 정치적 입장, 문화적 선호 등등 수많은 이해와 주저의 상이함, 충돌 조정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 평예가 했듯이 아젠다 세팅, 현안과 주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아젠다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누가 아젠다 세팅을 만들 거냐. 그 수기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조건과 상황적 보편의 조화, 일반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여하에 조화시키고 결합시키냐.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상황입니다. 상황 과제에서. 그래서 일단 뭐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 발언, 국민 거부, 국민 소환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한다. 그다음에 수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각성을 통한 일상적 참여와 경험을 통해서 어리석인 대중이 혹은 조작의 대상인 매스가 퍼블릭이 주체적 권력으로서 주체자로서 자기 의식으로 깨어진 자로서 시민이 될 때 민주주의의 새로운 씨앗이 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일상적인 정보 적용, 학습, 토론, 결정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보해야 되고 상황과 조건에 맞춘 맞춤형 참여, 수기, 모니터링, 협치, 공론, 최종지로서 시민의회가 열려야만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지평이에요. 이렇게 할 때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옛날에는 황제나 왕이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지배했던 군치, 권력의 지배에서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법치가 됐잖아요. 법치 형식이에요. 그럼 관이 백성을 주물럭거렸잖아요. 그 뒤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돈이 주물럭거렸죠.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에 포장이 돼요. 우리가 뭐 주민자치회니 무슨 공론회니
이건 장식품이에요. 협치라고 얘기하지만 장식품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의 가능성은 열어주겠죠. 그 주민자치회라든 무슨 협치든 무슨 다양한 참여의 공간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시민, 민이 주도권을 갖는 민치의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의가 개별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민치의 시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3차, 4차 계속 얘기할 텐데 오늘은 서구식 정당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2차의 강의는 직접민주주의. 스위스가 160여 년 했던 직접민주주의의 내용이 뭔가를 다음 2차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고 3차 강의는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 개념이 막 출발할 때 미지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놀랍니다. 시민의회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그때 캐나다의 무슨 브리티시 어딘가요? 거기서 주단위에서 시도를 하고 덴마크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회라는 형태로 시민의회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김상준이 소위 미지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민의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김상준 교수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2년 전에 지금 그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예일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있는 헬렌의 랑데모아라는 교수가 열린민주주의라는 책을 한 2, 3년 전에 냈는데 제가 다른 병원에서 번역 중에 있는데 번역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한 3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건데 제가 그것을 일반인들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4번의 소개를 거친 마지막에 각 제목을 가지고 패널들을 초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버넌스에 대한 그 종합, 서마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 오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전에요. 저희 대체 토론 있으니까 그거 듣고 얘기하시죠. 예, 좋은 강의 해주신 이대경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정 토론으로 사전에 이 강의 내용을 좀 보시고 이 황치현 박사님이 헌법학 박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던 분인데 잠시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황치현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경 선생님 발전을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차례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강연에서도 그 문제의식과 또한 그 개혁 마인드 그리고 미래 구사에 관한 비전에 대해서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통찰과 개혁적 전망을 어떻게 섬세하게 우리 현실 정치에 반영을 하고 이 제도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낭만은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이 현실 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이걸 개혁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이대경 선생님은 시민의회 여기에 많은 걸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라는 그런 어떤 구상에 대해서 원래 국정이 중단되었을 때 비상 입법기구라는 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국전선의 상황이다. 저는 이런 비상시국에 관한 이 인식도 저는 공유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시민의회라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으로 그걸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규범론적, 가치론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규범과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치 동학적으로 전개되는 아주 그 역동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헌법 현실을 조망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는 인간의 운명은 뭐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가들이 아주 영업행위가 뭡니까? 말로써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 정치인의 마케팅과 이벤트 행사가 판단을 마비시킬 정도로 끊임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국민들이 잠깐 깜빡하고 정치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정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 내에 국가 시스템 말고도 언론과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과 종교가 권력화돼서 아주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치 사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역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오히려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영합해서 그 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인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제도의 문제인가? 궁극적으로 헌법 제도의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의식을 갖게 되는데 저는 사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보고 제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검토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어떤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 구상하는 세계를 실현하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또 도입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도 이건 전쟁과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선출해서 뽑았지만 나머지는 다 추첨에 의해서 아까 이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에 관한 그게 어떤 일반 법 질서 주수물 담당하는 일반 시민이든 또는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모두 민주 시민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인데, 이 정치 권력은 항상 현실입니다. 팩트로 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압수수색 영장이든 어떤 기업의 세무조사든 이 권력이라는 건 유무형으로 팩트로서 다가오는데,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론이나 주장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소총 수준이라면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이라는 것은 이건 미사일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겁니다. 원자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치의 최후의 정당성은 주권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혁명이라는 표현만을 쓰는데, 이건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서 파악을 해야지 기본권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항권과 불복종권, 이것은 우리가 주권적인 행사를 할 때 가장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 구국전선의 상황, 비상시국에서 저는 일단 저항권과 불복종권 행사의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선거권의 실질화 문제인데요.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근데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엄청나게 돈을 지원해 줍니다. 또 선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대경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지만, 예컨대 지금 스위스에서 칸톤, 스위스는 칸톤으로 이렇게 구역해서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는데, 인구가 한 800 내지 900만이에요. 서울 특별시만도 안 되는 국가인데, 그 조그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체에서 어떻게 스위스 칸톤에서 행하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을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추첨제, 선거제도 대응으로 추첨제와 딜리버러티브 디모크라시, 이런 수구민주주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또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 실현에 있어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해서 정당과 개인에게 양쪽 직접권을 쥐한다까지는 왔는데, 정당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비례대표 목록을 국민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리스팅을 국민이 순위를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가, 원초적으로 순위 자체에 대해서 사람을 국민이 시민이 직접 거기에 투표에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에 아주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회에 대해서 나중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화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문제만 너무 몰입되면 공화주의 생각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과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거지 승자 독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화주의 관계에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정치형에서는 원맨 원보트, 한 사람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는 것만 이 획득 과정도 엄청나게 투쟁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회에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 원보트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회에서는 민주화 원리를 통일시킬 수 없는가? 이런 걸 따질 때는 결국 어떤 형태의 투표건 원맨 원보트일 뿐만 아니라 그 투표 가치에 평등이 일어나야 된다. 원 밸류의 공화 정치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 이게 아주 인간의 생존과 어떤 자본의 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경제 자유화를 주장하고 우리 주권자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합니다. 이랬을 때 아까도 프리드만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지만, 마켓 페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러면 가버먼트 페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주권자의 시민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뭔가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제도의 문제로 봤을 때 헌법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 이 현실 정치에서는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만큼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유임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자유유임이냐 강제유임이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주권자의 의사에 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해 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정치 동학으로서의 현실에 너무 매몰돼서 민주주의를 볼서는 안 되고, 또한 규범론적, 가치론적으로 헌법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래경 선생님이 발제하신 모든 비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섬세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이상 짧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이래경 선생님 잠시 좀 정리하실 시간을 갖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용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내경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발견됐는데, 누구신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신호재입니다.
네. 신보전이라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집권통장 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내영 선생님이 여기서 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다음날 이 대표를 만나서 적어도 20, 30석을 이런 시민의회랄지 시민단체나 양보를 해야만이 이게 살아난다. 민주당도 살고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본 결과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본 결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그 뭐랄까 온라인 정당이라고 할까요? 이준수 씨 뭐 와그라그라 쭉 했는데 그런 정당들이 다시 바로 퇴색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인 의원이 이 다음 온라인에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선거에서 거기는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래경 선생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황 박사님의 그 대체 토론 부분은 전문적이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이고 제 꿈에 내용을 채워주시고 이런 거를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 제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해주시고 동력도 중요하지만 동학도 중요하지만 규범도 중요하다라는 헌정주의에 대한 재강조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도 강조했지만 시민의회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아일랜드에서 몇 가지 그 법규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도 시민의회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헌법을 가지고 시민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기존의 국회가 거부하고 말하자면 법원에서 그걸 보류하면서 현재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시민의회는 우리한테 아직 만들어지는 개념이고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나면서 조금 더 내용을 갖추게 될 겁니다. 김상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신성님이 질문해 주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에 또 매스컴들이 너무 저기 할까봐 제 매스컴을 못 알아보게 제가 중절모를 깊이 쓰고 들어가서 일반 기자들은 저를 포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한 10분간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만 해도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을 때죠. 그래서 문건으로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에 갇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넘어서서 국민과 함께 가야지 새로운 장이 열린다. 라는 게 저기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죠. 무능한 정부죠. 무기력한 정부죠. 무책임한 정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정치를 보여야 된다. 그게 제 두 번째 얘기였고요.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진보 대연합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선거법이 현행법처럼 준연동 비례제가 유지가 된다면 위성정당 만들지 마라. 그리고 밖에서 만든 진보 대연합 쪽에 비례석을 양도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진보 개혁의 대안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꿈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당은 아주 조그만 세그먼트죠.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얘기한 뒤에 그걸 확장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기본사회의 개념은 물론 내용적으로 기본소득도 있고 기본금융도 있고 기본주거도 있고 또 뭐 기본교육도 있고 뭐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사회 근본 개념은 북유럽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헌법에 넣은 정신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는 인민의 집이다. 핵심은 존엄이죠. 생명이죠.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독일 헌법에도 프랑스 헌법에도 북유럽의 정치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기본사회는. 그리고 그 기본사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이 불안과 위기를 미래에 희망과 비전으로 전환하자. 100% 동의하죠. 그건 이재명도 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과감하게 선언해라라고 제가 조언했던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의 반응은 표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이 역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시민의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경희대에 계시죠? 김상준 씨가 그 나중에 또 강의할 거라고 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박근혜 촛불 때 그분들이 시민의회 같은 걸 많이 제안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포옹은 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활동하면 기성정당에서 그렇게 모든 조직하고 돈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할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때 이 정치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거 없이도 법 없고 의지 안 해도 얼마든지 이거 만든다. 지금 아까도 말씀해 이런 기기 갖고 이걸로 얼마 그래서 결국 뭐든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피케로가 권력 입법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 1조에서도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그거 개뿔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입법권은 40조에 있는 거예요. 국회가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든 호응으로 가능한가. 국회의원을 조지면 돼요. 내나 이건희가 그 회사 기준이 시원치 않게 따릅니까? 불러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고친다. 고치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면 내가 선거구별로 선거가 17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선거구별 다수결로 나오면 된다. 국회의원들 그 선거 국회의원들 다수결로 명령하면 되죠. 가네들은요 뭐 당론이라든가 공천 개뿔이에요. 그냥 다수결이 선거구에서 지시하면 어떻게 따르는지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뭐 좋겠습니다. 네. 그건 선생님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시민의회는 제3강에서 아주 깊이 다를 테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회는 수기적 대의와 직접 참여의 절묘한 조합이고요. 제도 정치의 자기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정치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당사자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권력 주권자인 시민에게 돌려준다. 근데 그 방식은
추첨의 방식에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진행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좀 보충 질문한다면 그 시민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내년 총선이 있다면은 출마자들에게 또는 정당들에게 시민의회를 통해서 뭐 개헌이랄지 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그러는 걸 상정하시나요? 지금은 총선이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돌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시민의회가 미래 방향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조항원 의원님. 저는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 흥사단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면서 느낀 건데, 민주주의, 백성, 시민, 국민, 또 깨어있는 시민, 또 민중 해가지고 촛불혁명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민이 뭐냐, 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아까 혁명을 얘기를 했는데, 통합혁명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하이레벨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 이후로는 밑으로 내려서 지금은 혁명도 아닐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건 표현하기 뭐 그렇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통합혁명은 정봉준이 일으킨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아주 고통받는 농민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냐 하는 입장에 이런 설명도 필요 없죠. 이 설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하고 삶 속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머리, 가슴, 손발 말은 행동과 인식과 알집자 이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탁 여기서 원에서 우리는 이런 토론을 나누는데 여기에서 깨있는 시민 또는 아까 민주주의 했는데 뭐를 민으로 얘기할 건지 그리고 그 민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거 수평적 관계라고 그럴까요? 수직적 관계보다 이런 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게 좀 설득 제 개인한테 설득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이룰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에는 잘못 얘기하거나 뭐 지식인들 다 그렇고 교수들 그렇고 정치인들 이렇다는 인식으로서만 받아들이지 그걸 현실화시키는 나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선생님 말씀. 예, 조 선생님의 그 심정은 다 이해하고요. 민은 규정될 수가 없죠. 민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상응해서 형성되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주권자인 시민의 각성 정도, 조직 정도, 참여 정도, 의지 수준에 따라서 민주주의 혹은 가버넌스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시민, 이 부분에서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스폰테니티, 자연성, 혹은 아까 삶이 갖고 있는 현재성, 팩트, 현실 문제, 이건 말하는 자연성 혹은 자연 발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자연 발생적 조건을 어떻게 비전을 싣고 내용을 채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해야 하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그 리더십과 자연 발생적인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키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그 세 가지를 맞이하는 상황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발생하는 자연 발생성, 그걸 조직해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의도하는 지도성,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조직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그 전체를 어우르는 상황적 조건, 이런 것들이 서로 만져질 때 하나의 사건과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 예. 네. 네, 남양주에서 온 한상석입니다. 이래경 이사님 강의 정말로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향후 정치 전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가결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10월 분당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일반 보통 시민들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대승해서 바로 윤 정부를 갖다가 탄핵으로 가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치 시점에서 이래경 이사님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떤 점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고 일개 시민이고 다만 살아온 제 삶의 역정 과정이 약간은 좀 독특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남이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수준이지 제가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서 건방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정치를 결정적으로 법칙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황적이고 역동적이고 계기적이고 얼마나 강도 있게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얘기인데 윤석열이가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놓고 과학 얘기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100인데 100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참 황당한 사람이다.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윤석열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는 다 압니다. 그 산수는 과학이 아니죠.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만들어낸 우리 약속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가. 과학의 근본은 모른다. 과학의 출발은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다. 거기서 겸손함에서 과학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경험한 바, 우리가 수기한 바 이러한 내용이 현재적 과학의 공유다라는 게 과학이지. 그렇죠? 과학은 법칙이 아니고 산수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 수준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 수준이에요. 과학이. 그런데 후쿠시마 핵 폐수를 푼다? 그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과학입니까? 아니죠. 핵 폐수가 태평양에 벌어질 때 나오는 상황은 이 세상 어떠한 과학자도 단정질 수 없는 그야말로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도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아까도 뭐 제가 그 주역의 정계로 얘기했는데 모든 출구가 막혀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대인이다. 한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소인배 역할을 할 때는 이제 이재명은 개인이 아니에요. 팬덤회에서 아까처럼 명망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제 역사 인물이고 우리 모두의 이재명이죠. 이재명한테는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고 자기 정치적 입지만을 지키려고 하는 소인배적 행위를 할 땐 우리 모두한테 재앙이죠. 그러나 이재명이가 우리 모두의 공유제이고 역사의 흐름에 서 있는 하나의 대인이라면 자기를 던져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은 그 고통스러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군자, 대인, 역사의 소명, 이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큰 길, 대인의 길, 군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하겠다는 아주 강고한 다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 세션을 마치고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혜경 이사님 뵈려고 예도에 예도에서 5시 30분까지 있다가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1만 명의 시민들이 11시부터 모여갖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농성을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압박을 가했는데 146대 136 저는 됐다. 이 제대로 수술을 하려면 골만 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참고로 91년 2년경에 권중희 선생님이 쓰신 역사의 심판은 쉬엄없다는 책을 보고 민족운동에 눈을 뜨고 2001년 박태영 선생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탑골공원 독립운동의 성지죠. 거기에 7일 청산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는 걸 오늘 좋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즐거운 기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80학번 61년생인데 60이 넘다 보니까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통일 경제, 통일 정치를 우리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후대를 위하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몇 놈을 탄핵시키면 검사들이 함부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4월 총선에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족운동을 하면서 권중희 선생, 조몽기 이사장님, 이영희 교수님, 박태영 선생 다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존경하는 이내경 선생과 여기 방에 계시는 노태우 교수 모시고 통일 정치, 통일 경제 쪽으로 동료들과 함께 매진하고 싶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시간인데 우선 우리 황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발전하신 이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유머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당을 새로 만든다면 어떤 당을 만들까, 당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주당이라는 말 어떤가. 우주당, 우리가 주인이다, 이걸 약해서 우주당. 네, 그래가지고 기존 정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면 우리가 우주당을 만들면 되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 동원이 가결됐지만 헌법상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담당하는 판사의 치유의 보로서 양심에도 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23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그 해병대 전우위에서 용산을 둘러싸고 그 진실을 밝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정상적인 대의 시스템이 구절되어 있을 때는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인민에게 치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헌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건 없건 인정되는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치유적으로 저항권이 국민에게 요구되어 있는 이상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저는 교훈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윤을 거꾸로 얘기해서 경이하야 하는 방법은 4.19 우리 헌법정부에 나와 있어요. 불의에 한가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불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을 뭐 국부로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건국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에서 하와이에 쫓겨나서 사망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있고요.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수개월 전이죠. 스리랑카 대통령이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둘러싸고 하야 하는 활동을 하니까 미국으로 쫓겨난 사례가 작년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도 있고 국제 정치에서 스리랑카 같은 현실 정치의 사실에도 있기 때문에 치유적으로 정상적인 대의 시스템, 국민이 뽑아준 모든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극소수의 가도중처럼 국정이 농단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국민에게 저항권이 요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가지면 됩니다. 이건 소총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는 우리가 엄청난 큰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전 우리 황 박사님이 시인이신데 4권의 시집을 냈는데 네 권의 시집의 타이틀이 전부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자가 그 저항권과 불법 정권을 시로서 혁명이라고 읊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는 뭐 함께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단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초대도 끝냈지만 국제 질서의 엄청난 격번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나를 음모주의자,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라고 저를 규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아니고? 네?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고.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그 소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미국의 네오콘 그룹, 그리고 군국주의를 부하려고 하는 일단의 일본의 정치 집단이 윤석열의 후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선 대연합을 넘어서야 된다. 총선연합이라는 거는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고 조정이 있고 탈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 그걸 뛰어넘었다. 나라다. 국가다. 국제질서의 이 재편 과정에서 그 조그만 정당의 자기 이해관계 갖고 싸우지 마라. 역사를 얘기해라. 민족을 얘기해라. 미래를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은 그런 소소한 연합이 아니고 구국의 전선에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이래경 선생님과 홍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정치혁신의 첫 번째를 마치고 다음 2주 뒤에는 3주 뒤인가요? 추석 지나고 나서는 직접민주주의 MDD에 관한 그 두 번째 강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